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끝이야. 남편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전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평범한 장모로서 사위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만 샤워하는 사위, 그리고 그 욕실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문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한 순간, 저는 이 가족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뜹니다. 저는 58세 주부 김명숙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는 결혼 3년 차인 딸 지연이가 살고 있어요. 8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 이웃으로 사는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결혼해도 딸은 가까이서 봐야지. 신혼집 구할 때 그렇게 설득했죠. 아침 6시 밥솥에서 흰쌀밥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시어머니가 눈에 안 차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제가 사위를 지켜보는 장모가 되었네요. 사위 정우는 공무원입니다. 구청에 다니는데 성실하고 말수적은 청년이에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쓰고 다니죠. 늘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저 먼저 출근할게요. 정우가 넥타이를 매며 인사합니다. 지연이는 은행에 다니는데 오늘은 휴가를 내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 밥은 먹고 가니? 네, 지연이가 차려줬어요. 사위는 별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참 이상해요. 딸과 함께 있을 땐 절대 샤워하지 않는 사위. 오직 딸이 외출했을 때만 늦은 밤 혼자 욕실에 들어가곤 합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들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문득 왜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내 앞에서 샤워를 꺼린다니. 그것도 늘 밤 11시나 12시 지연이가 잠들거나 없을 때만 샤워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지연이가 예쁘게 화장하고 현관에 서 있습니다. 어디 가는데? 수진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아, 그 아이. 잘 지내니? 네, 요즘은 언니네 집일도 도와준대요. 가사도우미처럼. 지연이는 웃으며 나가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묘한 찜찜함을 떨치려 애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창가에 앉아 옛날 생각에 잠깁니다. 80년대 초 지연이 아빠와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도 시어머니의 의심 많은 눈길이 불편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고 있다니. 하지만 직감이 자꾸 속삭입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저녁이 되고 딸과 사위가 함께 식사하러 옵니다. 식탁에 앉아 지켜보니 정우는 지연이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아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정우야, 요즘 일이 많니? 네. 아, 네, 좀 바빠요. 명숙은 사위의 눈빛에서 죄책감 같은 것을 읽어냅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화요일 저녁 딸이 친구 모임에 나가고 사위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옆집에서 샤워기 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벽이 얇아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죠. 또 혼자 있을 때만 샤워하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90년대 드라마 주제곡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려는 찰나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그것도 두 사람?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입니다. 분명 정우 혼자 있는 날인데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내려와 집 안을 서성입니다. 벽에 귀를 대보지만 잘 들리지 않아요. 결국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딸네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는 비상키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쓰기 전에 먼저 귀를 대봤죠. 욕실 쪽에서 확실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나. 정우의 낮은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몰래 만나니까 짜릿하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설마, 바람? 집으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사위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하곤 했죠. 예전에는 딸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봐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보기 힘들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딸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건 지연이의 초등학교 친구 수진이었어요.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아이입니다. 30대 초반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저를 보고 놀란 듯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 지연이 부탁으로 청소 좀 도와주러 왔어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집안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젯밤 들은 그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구나. 지연이는? 아직 출근 안 했나 봐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수지는 서둘러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연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수진이 잘 지내냐고. 네. 수진이요? 잘 지내죠. 왜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요즘도 자주 만나니? 가끔요. 왜 갑자기 수진이를 물으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지연이 부탁으로 왔다면서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우와 수진을 주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게 앞, 골목, 주차장. 그들의 모습을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수진은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늘 따로 다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선 전혀 친분을 드러내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귀를 기울이고 낮에는 두 사람을 감시하느라 지쳐갔어요. 결국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우가 이상해. 뭐가? 수진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우 그런 애 아니잖아. 내가 들었다니까. 분명히 둘이 욕실에서. 여보, 괜히 가정 깨지게 만들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무언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점점 말라가는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고 눈빛도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말 정우가. 새벽녘 다시 한번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때가 왔습니다.
금요일 밤 딸아이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일찍 귀가했고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그의 모습을 흘끔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저 들어갑니다. 그래, 저녁은? 아, 먹었어요. 사위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빨래를 접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90년대 초 우리 지연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빨래를 널며 키웠는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밤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수진이네서 자고 올게요. 늦게 끝나서요. 그래, 정우한테는 말했니? 네, 문자 보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딸이 없는 밤.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 정우는 또 늦은 밤 샤워를 할 테고, 그리고 어쩌면 수진이 또 올지도 모르죠. 11시가 되자 옆집에서 샤워기 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이번에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비상키를 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욕실에서는 물소리와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욕실 앞으로 다가갔죠. 이번 주말에 지연이 출장 간대. 그때 만날까?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그냥 도망가자, 우리 둘이. 수진의 목소리. 분명했어요.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몰래 문틈을 엿봤습니다. 하지만 보인 건 상상 초월의 광경이었어요. 욕실 안에 사위 정우가 수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샤워기를 틀어놓고 속삭이며 키스를 나누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감히 목구멍까지 올라온 비명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을 질책해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방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마치 80년대 초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의 의심에 떨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제가 떠는 게 아니라 분노로 몸이 떨리는 거였죠.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 귀를 기울이니 수진이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수진은 정우와 현관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가. 내일 봐. 수진은 골목길로 사라졌고 정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딸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감추고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정우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평화로운 신혼집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뒤에 숨겨진 배신을.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언제 들어와? 오후에요, 어머니. 왜요? 아니, 그냥. 수진이는 잘 있니? 네. 수진이요? 어제 같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왜 자꾸 수진이를 물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냥
궁금해서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실을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토요일 아침 딸이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던 저는 딸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같이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어진 것 같아요. 지연아,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0년대 말 우리 동네에서 인기 있던 다방처럼 부엌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건 어머니와 딸의 소통 방식이었죠. 지연아, 수진이는 요즘도 잘 지내니? 그럼 수진이 요즘 언니 집안일 도와준다며 자주 들러요. 딸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식 가사 도우미처럼 오가며 둘만의 시간을 가져왔던 것.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어머니, 왜 자꾸 수진이 얘기를 물으세요? 아니, 그냥 내 어릴 적 친구라 궁금해서. 딸을 보내고 남편에게 의심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광경은 분명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자신도 모르게 사위와 수진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 골목, 주차장, 어디서든 그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정우와 수진은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그래, 너는? 저도요. 지연이 언니가 좋아하는 과일 사러 왔어요. 수진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과 그런 짓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수진아, 너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니? 네. 아, 가끔 지연이 언니 부탁으로 청소도 하고 그래요. 지연이 없을 때도? 네. 가끔은요. 언니가 미리 말해줘서.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정우랑은 잘 지내니? 네. 아, 뭐. 그냥 언니 남편이니까 인사하고 그러죠.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야. 다음 날 딸이 출근한 후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출근했을 테니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무언가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침실, 거실, 부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서랍장을 열어보니 낯선 여성용 머리핀이 발견됐어요. 분명 지연이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한 휴지통에서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찾았어요. 너를 사랑해. 우리 함께.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딸과 사위가 함께 식사하러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정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정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우야,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네. 아닙니다, 어머니. 왜요? 그냥 좀 달라 보여서. 지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귀를 기울이고 낮에는 두 사람을 감시하느라 몸과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다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내가 진짜 봤다니까. 욕실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아니,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여보, 이게 얼마나 확실해야 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라고. 하지만 명수가 괜히 가정 깨지게 만들지 마.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남편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걸까? 내가 미쳤나? 마음속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해요.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겁니다. 목요일 저녁 딸이 친정에 들러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늦게 들어온다 했으니 어머니와 딸 둘이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위는 야근이라며 먼저 집에 들어갔고요. 70년대 말 인기 있던 돼지고기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요리죠.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행 일이에요.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찜찜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위네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야근이라더니 집에 없나?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두 사람 다 없는 시간. 혹시 저녁 8시 친구에게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은 주변을 살피기 위함이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10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 사위의 차가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 끝 어두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죠. 천천히 다가가 보니 차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격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탁 하는 소리에 차 안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세요?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도 차에서 내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여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것이 확실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어머니,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정우가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내 딸 앞에서 감히 뭐라고 할 건데. 이 파렴치한 인간아.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로 놀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얼굴에서 점점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김 여사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저는 격분해서 소리쳤고 주변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판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정우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집? 내 집? 내 딸의 집이지. 내가 무슨 염치로. 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는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80년대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죠.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내 딸한테 전화해. 지연이한테요? 아, 그게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 여사님,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이 알고 있다고?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이런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고? 정우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비밀이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정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지연이는 거실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아, 드디어 알게 되셨구나. 지연이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딸은 알고 있었던 건가?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너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 다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왜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봤어? 어머니,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집안은 순식간에 폭풍 같은 싸움으로 휩쓸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사위를 질책했고 수지는 변명하려 했으며 지연이는 그저 침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울음을 그친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지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찍은 영상이 있었다고 해요. 술을 마시고 장난치는 영상이었는데 그게 수진의 손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서 제가 말을 막으려 하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영상은 제가 지금 은행에서 일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음주에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다른 친구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도 있어요.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90년대 말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얌전한 아이였는데 몰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우가 이어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수지는 오래전부터 저를 짝사랑해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거든요. 지연이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그럼 넌 왜 응한 거야? 내 딸 두고. 제가 소리치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지연이의 과거 영상을 보여주며 만약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은행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다 들켰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나정우 오빠 계속 좋아했어요. 근데 내 친구랑 결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사위는 몇 번이나 끊으려 했지만 수진이 강압적으로 협박해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진은 지연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만약 끊으면 지연의 명예를 훼손할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샤워할 때 같이 있었던 것도 네, 어머니. 수진이 제가 없을 때만 오라고 했대요. 샤워 소리로 다른 소리를 가리려고. 지연이의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정우는 피해자였단 말인가? 하지만 그래도 다른 여자와. 그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니? 네. 한 달 전쯤 우연히 정우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는데 정우가 다 털어놓더라고요.
수진이 협박한 것까지.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그 영상이 퍼질까봐 무서웠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죠. 저는 처음으로 정우의 무거운 표정과 지친 어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왜 늘 휴대폰을 확인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온 거니? 네, 어머니. 정우 오빠가 저를 위해 참아준 거예요. 수진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가끔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정우 오빠를 괴롭혔대요.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정우 오빠도 나 좋아했어.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만났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심이었다고.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한 번도 널 그렇게 본 적 없어. 난 지연이만 사랑해.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이 영상 당장 회사에 보낼까? 그 순간 정우가 벌떡 일어나 수진의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연이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거 내 옛날 생일이잖아. 역시 널 못 믿겠어. 지연이는 휴대폰을 뒤지더니 영상을 찾아 삭제했어요. 수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영상? 어떻게 지워? 너 이거 후회할 거야. 수진이 소리치자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수진아. 우리 더 이상 너한테 약점 잡힐 게 없어.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과 사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슬픈 눈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그 말에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리 딸이 성인이 되었어도 어머니에겐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이인걸요. 바보 같은 아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는 널 사랑해. 수지는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고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정우야. 내가 우리 지연이를 위해 그런 상황을 견뎌냈다니.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정우의 무거운 표정과 지친 어깨가 이해됐습니다. 일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지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죠. 지연아, 괜찮니? 아침 식사를 하러 온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이제 숨기는 것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 어머니께 배웠던 속담이 생각났어요. 뱀은 뒷발로 잡아야 한다. 이 일도 확실히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수진이 연락처 있니? 네. 왜요, 어머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딸과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 돼요, 어머니. 수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괜찮아. 내가 너희 어머니잖니.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결국 지연이는 마지못해 수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은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세요? 나 지연이 어머니야. 아, 김 여사님. 무슨 일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심 수진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요. 저 욕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수지는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니, 너를 이해하고 싶어서 불렀어. 제 말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요? 저같이 나쁜 여자를 어떻게... 내가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 지연이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어떻게 친구 남편을...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정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우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같은 과 후배인 지연이와 사귀기 시작했죠. 그 후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지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정우 오빠를 좋아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와서 단 1년 만에 결혼해버렸다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니. 하지만 내가 한 행동은 저도 알아요. 제가 나빴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가 그저 상처받은 어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아니, 끝난 게 아니야. 내 딸 가정을 망치려 한 내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너냐?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언니 남편은 내 거였어요, 아주머니.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모아둔 증거와 정우의 음성 녹음이었어요. 정우가 수진에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내용, 수진이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경찰에 넘길 거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불법 녹음이잖아요. 증거로 인정 안 돼요. 그럴까? 우리 동네 경찰서장이 내 남편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이건 협박이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치 않았어요. 하지만 수진을 압박하기 위해 강하게 나갔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연이에게 한 협박도 있지. 그 영상 말이야. 그건 이미 삭제됐잖아요. 백업본 없다고 확신해? 그리고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증거는 여기 있어.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됐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이제 그만 괴롭히세요. 앉아. 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뭐가요? 내 딸 가정에 더 이상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다시는 정우 오빠랑 지연이 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내가 지연이와 정우에게 한 짓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서울 떠나? 제 말에 수진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다른 도시로 가라. 멀리. 여기 있으면 내 딸이 계속 불안해할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돼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선택해. 아니면 이 녹음본 갖고 경찰서에 가든지. 싸늘한 기운이 돌았고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갈게요. 거기 사촌이 있거든요. 약속하는 거다? 네, 약속할게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 딸의 행복을 위협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명심해.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미안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반격의 순간 저는 자신도 놀랄 만큼 냉정하고 강한 어머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80년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독한 장모가 되어 있었죠. 이제 끝났다.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엔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챕터 8 변화된 세계, 상처의 치유.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수지는 약속대로 부산으로 내려갔고 우리 가족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70년대 말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께 배운 레시피입니다. 그때는 요리도 서툴고 시집살이가 힘들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아버지도 일찍 들어온다고 하셨어. 최근 들어 딸과 사위가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어색하고 불편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6시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연이와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늘었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정우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아니, 없어. 걱정 말거라. 정말 부산에 있는 걸까요? 그럴 거야. 그 아이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라고 믿어.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니 잊어버려. 앞으로만 보자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정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됐어, 정우야.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제가 손을 내밀어 사위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우리 지연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제 알아. 그 상황에서 내가 지연이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살려고 해요. 지연이한테도 어머니께도. 지연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애정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위기를 함께 극복한 부부는 더 강해진다던데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오후 3시 지연이가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았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딸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언제 알았어? 일주일 전이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왔어요. 이제 8주 차래요. 80년대 초 제가 지연이를 가졌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렸나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축하해, 내 딸. 정우는 알아? 네, 너무 좋아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니? 저희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해요. 여기 집은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딸이 옆집에 살지 않는다면 서운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어디로 갈 생각이니? 강동구 쪽으로요. 정우 직장이랑도 가깝고 학군도 좋대요. 학군? 그렇죠. 이제 아이를 생각해야 하니까. 제 딸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엄마가 되다니. 걱정 마, 지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딸이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난관을 겪으며 배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엄마로서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으면 힘이 없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있구나.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경험으로 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90년대 통닭집을 운영하며 배운 강인함, 자녀를 키우며 터득한 지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조용히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사실 그날 밤 이후로 수진이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둔 어머니가 장모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라는 말 들어봤니? 이제부터 나는 내 편이야, 정우야.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가 내 생각 많이 하더라. 앞으로 잘 살아라. 저는 더 이상 수진의 일에 대해 딸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들추기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에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름이 오고 딸과 사위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옆집은 아니지만 차로 30분 거리라 자주 볼 수 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지연이의 커가는 배를 보며 설렙니다. 부부는 더 단단해진 듯 보입니다. 정우는 여전히 말수적은 공무원이지만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쳐요. 지연이도 예전보다 더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딸의 집 창문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비록 어두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봄꽃처럼요. 이제 저는 예비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지연이의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표 된장찌개도 해주고 60년대 동요도 불러줘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58세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의 편이란다, 지연아.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칩니다. 신임 대대장 조연석 중령. 그는 자신이 부대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식당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 하지만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조연석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권력에 취한 젊은 대대장과 신분을 숨긴 채 진실을 지켜본 그녀. 둘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의 전말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3세의 조연석 대대장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육군 제7사단 제3연대 1대대를 맡은 지 1년 반, 이제 이 부대의 모든 일과가 손에 익숙해졌죠.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관이 이미 준비해둔 따뜻한 커피가 책상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관의 말에 조연석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중대장 회의, 10시 반 훈련 상황 점검, 11시 급식 점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조연석에게는 나름의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11시에 하는 사병식당 점검은 조연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 하나였어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훈련도 제대로 하지.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사병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김치가 이 모양입니까? 조연석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면 병사들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데 유독 한 명만은 달랐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는 조연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재료에 한계가 있어서요. 조연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민간인 신분의 주방 아주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변명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도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연석은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연석은 유독 그 아주머니에게 신경이 쓰였어요.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딘가 품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말투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아주머니 이름이 뭡니까? 조연석이 행정보급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정희 씨입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오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잘 지내시는데. 그래요. 조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조연석이 뭔가 지적하면 김정희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일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조연석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건방진 식당 아주머니 정도로 치부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연석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주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건지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보다 일찍 사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기 전에 불시 점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벌컥 열었어요. 다들 손 들어보세요. 조연석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생 점검 들어갑니다. 손톱 상태, 앞치마 청결도, 모자 착용 상태 다 확인할 테니까 한 명씩 나와 보세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벌벌 떨며 차례대로 나왔지만 김정희만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조연석 앞에 서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정희 아주머니도 나와 보세요. 조연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 대대장님. 김정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연석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어요. 손톱이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치마에 얼룩이 있네요. 사실 별로 문제될 게 없었지만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죠. 대대장님. 김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조연석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김정희의 모습에 울컥한 겁니다. 아주머니, 말 조심하세요. 조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계급과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민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김정희가 짧게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알아요, 대대장님. 저도 한때 군인이었거든요. 뭐라고요? 조연석이 되물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저 아주머니가 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김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곳인지 계급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조연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정희가 군인 출신이라니, 그것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상당한 경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민간인 아닙니까? 조연석이 어떻게든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전역했으면 끝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대대장님이 책임자시죠. 김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책임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김정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대대장과 이렇게 맞서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김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연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정희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대대장실로 돌아온 조연석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정말 군인 출신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급까지 올라갔던 걸까? 온갖 궁금증이 머리를 스쳤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자신이 더 창피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연석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지금은 식당 아주머니 아닌가. 나한테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점점 김정희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조연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정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저도 한때 군인이었거든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분으로 사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김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나물 반찬입니다. 김치찌개 맛 좀 봅시다. 조연석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지만 일부러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요. 그리고 김치가 너무 쉬어요. 이런 걸로 병사들 식사를 해결하라는 겁니까? 김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는 병사들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연하게 했고 김치는 발효가 잘 된 것으로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아주머니가 영양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조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역했다고 다 끝난 줄 아세요? 여기는 현역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현역 대대장인 제가 지적하는데 변명이나 늘어놓고. 그러자 김정희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 서늘함이 감돌았어요. 대대장님, 저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역했다고 해서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는 뭘 배웠는데요? 조연석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취사병이었나요? 김정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도 김정희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김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저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이런 대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대장인 자신이 식당 아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그날부터 조연석은 의도적으로 김정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적네요. 국그릇에 물때가 있어요. 바닥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김정희는 매번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조연석의 공격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은 기가 질린 상태였어요. 대대장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만 괴롭히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조연석이 또다시 사병식당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헌병대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희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급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당황하지? 헌병대 차가 뭐 대수라고? 묘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비서관이 급히 뛰어와서 조연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김정희 아주머니 말이에요. 왜요? 뭔 일인데요? 예비역 준장 부인이래요. 순간 조연석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장? 그것도 예비역이라고?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상대가 준장 부인이었다는 말인가요? 조연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장 부인이라니. 그것도 예비역이라고 했으니 현역 시절에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정말입니까? 확실한 정보예요? 예, 확실합니다. 비서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헌병대에서 확인해줬습니다. 김정희 씨는 박석진 예비역 준장의 부인이래요.
그것도 본인도 간호장교 출신이고요. 조연석은 사무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장교 출신이라면 최소한 소령은 달았을 텐데 어쩌면 중령까지도 올랐을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왜 사병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더 알아본 게 있습니까? 조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석진 준장은 2000년대 초반에 전역했다고 합니다. 해외 파병도 여러 번 다녀오셨고 전역 직전에는 국군병원장까지 지내셨대요. 부인인 김정혜 씨도 남편을 따라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며 군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조연석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자신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지금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며칠 뒤 조연석은 용기를 내어 행정보급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정혜 씨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보급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군인 가족들의 실제 생활을 보고 싶어서라고 하던데요. 특히 하급 부사관이나 병사들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다나요. 체험이요? 예. 박 준장 부부가 전역 후에 군 복지 관련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직접 현장을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조연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였군요. 그런 사람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날 밤 조연석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김정희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부대 식당 아주머니를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준장 부인이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조연석은 평소와 달리 사병식당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정희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대대장으로서 일과는 계속해야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김정희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연석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대대장님. 아, 예. 조연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뭔가 트집을 잡았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메뉴 어떠세요? 김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좋습니다. 조연석이 겨우 대답했어요. 김정희는 잠시 조연석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대장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젊은 나이에 이런 큰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순간 조연석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정희의 말투에서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조연석의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젊은 대대장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어요. 그때 또다시 부대 정문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희가 창밖을 보더니 조연석에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오늘은 좀 바쁠 것 같네요. 오후 3시쯤 조연석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대장, 부대장실로 즉시 오라고 하십니다. 비서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조연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왠지 김정희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거든요. 부대장실 앞에 서자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연석이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시오라는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조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장 뒤편에는 사단장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헌병대 간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김정희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자세와 눈빛을 보는 순간 조연석은 직감했어요. 저분이 박석진 준장이구나. 조 대대장, 앉으시오. 사단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네. 직접 해명해 보시오. 조연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석진 준장이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서 오랜 군 생활의 무게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김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저는 별다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젊은 대대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장이 조연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 대대장,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조연석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게 제가 급식 점검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이요? 김정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대대장님,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단순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조연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김정희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게 아니다. 전역했으면 끝난 거다. 여기는 현역들이 움직이는 곳이다. 모두 무시하고 깔보는 말들이었어요. 박석진 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대대장,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연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하기 전에 먼저 이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김정희가 조연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내 남편 이름이 필요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다만 현역들이 군 내부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계급과 권위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대하는지 당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연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희는 처음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자신의 행동과 말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부는 전역 후에 군 복지와 인권 개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장이 계속 말했어요. 특히 부대 내에서 일하는 민간인들과 하급 간부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현장을 체험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사단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조연석을 바라봤어요. 조 대대장, 이해하겠나? 당신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요. 조연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군인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그날 밤 조연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연석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군인은 계급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조연석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아침 5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죠.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부대로 향하는 길에서도 조연석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직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아저씨들, 경비를 서는 용역 직원들, 모두 자신이 군복만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연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부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조연석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사병식당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조연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정희에게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11시가 되자 조연석은 천천히 사병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식당 문을 열자 김정희가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 조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김정희가 고개를 돌려 조연석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네, 대대장님. 조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앞에서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대대장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절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희는 잠시 조연석을 바라보더니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개 드세요, 대대장님. 조연석이 고개를 들자 김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네. 대대장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깨달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배운 거예요. 김정희가 말했어요. 저도 대대장님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거든요. 젊은 간부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군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날 점심시간 조연석은 평소와 달리 식당에 남아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병사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연석이 먼저 말을 걸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밥 맛있게 드세요. 조연석이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병사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대대장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조연석은 김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군인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해요.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더욱요. 명심하세요, 대대장님. 그 말을 들으며 조연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과를 한 다음 날부터 조연석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변화를 부대 전체에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김정희에게만 사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조연석은 결심했습니다. 전 부대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비서관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 조회에서 특별 훈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전 부대원이 참석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가서 들어보면 알 겁니다. 조연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운동장에는
전 부대원이 모였습니다. 중대장들은 대대장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고 병사들은 또 무슨 훈계를 들어야 하나 싶어 지루한 표정이었어요. 조연석이 단상에 올라서자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창한 말로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조연석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동안 대대장으로서 부족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민간인분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이 사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계급이 있다고 지휘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조연석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부대는 계급과 직급, 유니폼을 떠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김정희가 다른 주방 아주머니들과 함께 조연석의 훈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연석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부터 먼저 변하겠습니다. 훈화가 끝난 후 중대장들이 조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별일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석진 준장이 혼자 부대를 찾아온 거예요. 조연석은 긴장하며 준장을 맞았습니다. 준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젊은 대대장 얘기를 들어보러 왔네. 준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오늘 아침 훈화 소식을 들었어. 내 아내가 전화로 알려주더군. 조연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족하다고? 천만에. 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 준장이 조연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네, 젊은 대대장. 내 아내도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조연석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평생 배우는 존재야. 특히 사람을 대하는 법은 끝없이 배워야 하지. 오늘 그 첫걸음을 떼었으니 잘한 일이야. 그날 저녁 조연석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조연석이 사병식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김정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주방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어제로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셨을까요? 조연석이 궁금해했어요. 글쎄요, 본래 목적을 달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대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조연석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희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벌써 떠나버렸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그녀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조연석은 주방 아주머니들과 따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사병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연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춘자 아주머니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저희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김정희 언니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김정희 씨가 어떤 분이셨나요? 조연석이 물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저희가 힘들어하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절대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조연석은 김정희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을 자신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은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조연석의 부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부대에서 일하는 모든 민간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챙겼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간부들에게도 같은 마음가짐을 당부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부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했고 민간인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일했어요.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사단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 대대장, 진급심사 추천서를 올려야겠네. 요즘 부대 운영을 보니 정말 달라졌어. 조연석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군인이 되었을까? 예전 같았으면 진급 소식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조연석은 부대를 한 바퀴 돌며 순찰을 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가다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 대대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병식당을 지나가며 조연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머니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김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교만한 대대장으로 남았겠지. 조연석은 마음속으로 김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멀리서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김정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조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오늘의 깨달음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김정희가 자신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